겠습니다. 특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 지역에서는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역에는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태희경입니다. KBS 특집 1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 고척돔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이른바 롤드컵이라는 게 열렸는데요. 롤은 2009년 출시된 온라인 전투 게임입니다. 이 결승전을 보기 위해서 국내외 15,000명의 팬분들이 모였고 또 광화문 광장에 거리 응원전이 처음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 영화관에서는 그 결승전 생중계도 모두 매진됐다고 하네요. 지구촌 4억 명이 지켜보는 큰 이벤트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팀이 4번째 우승을 또 차지했습니다. 티켓 판매 수익으로만 40억 원, 롤드컵 개최에 따른 경제 효과는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롤드컵 우승 직후에 게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시안 게임에서도 e스포츠가 금은 동메달리스트를 배출할 만큼 게임은 이제 효자 종목이 됐습니다. 과거 2011년에 심야에 16살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 제도는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로 2년 전에 폐지됐죠. 게임의 사회 문화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죄악 산업이 아닌 미래 콘텐츠 산업으로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프닝 곡은 이번 롤드컵 주제곡 뉴진스의 갓즈 들으면서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This is what you came for. Blood on the game bowl. Everybody drop it like rainfall. This is your moment. Eyes on a puppet. Can't think, chest just open. And they're singing your praises. La la la. Screaming your nam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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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ne more step, you're immortal now. 'Cause once you play God, once you play God, they're gonna crumble one by one. Then we gonna ride right into the sun like it's the day my kingdom come. Baby, we're Hey, welcome to the big show. Next on the ladder, is it your name in the rafters? Breathe, breathe, breathe. Moment of silence. Bad guy woke up and chose violence. And they're singing my praises, la la la. Screaming my name out, la la la. This is why we're immortal now. 'Cause once you play God, once you play God, they're gonna crumble one by one. Then we gonna ride right into the sun like it's the day my kingdom come. Baby, we're
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KBS 정치부 이슬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마비됐던 정부 행정 전산망 또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일단 정상화는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 행안위는 이번 주 중에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신당 추진 작업에 나서고 한동훈 장관의 총선 등판론이 확산되는 등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 인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님, 그 행정방 마비 때문에 지금 뭐 전입신고 또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 다 수기로 몇천 건씩 뗐다고 하고, 그나마 이거 받은 분들은 좀 괜찮았는데 금요일에 이러다 보니까 주말 내내 발 동동 구르신 분들 오늘 겨우 정상화돼서 전산화 작업이 됐던데 국회가 책임을 따져 묻겠지요? 네, 일단 오늘 오후 김교훈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고기동 행안부 차관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네트워크 장비 오류 발생 등 행정망 마비 사태의 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인증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인 L4 스위치,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네. L4 스위치에서 이상이 발생했다는 건데 네. 왜 L4 스위치에서 이상이 발생했는지 등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분석이 필요하다. 행안부가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는 알지만 네. 왜 생겼는지는 모른다 이건데요. 정부는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를 구성해서 네. 종합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복구는 됐는데 뭐가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고 대책도 아직 모르겠고 일단 복구는 시켜놨다는 건데 예, 아마 맞습니다. 조목조목 따져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비공개 현안 보고였고 정식 질의는 이번 주 언제지요?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돼 예. 있는데요. 정식 현안 질의는 23일 네네. 예정된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이뤄질 계획입니다. 예.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 들어서 반복되고 있는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날 질의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원래 이상민 장관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성과 홍보 등을 위해서 유럽과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관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에 이번 먹통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 주말 급하게 귀국을 했던 거고요. 출장을 가기 전에 냈던 이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어서 네. 이 장관이 행안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상민 장관이 나와서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와 관련 행안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이 대통령이 영국 순방에 맞춰서 이번 주에 모두 출장을 가기로 한 상황이라면서 대통령 순방에 맞춰서 나간 거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유럽 일정은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일정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상민 장관께서 나오셔서 뭐 아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당에서도 오늘 김기현 대표 등이 이거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이 송구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처 책임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이런 가운데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그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라는 곳에서 이 지금 사흘 동안 밀린 그 행정 볼 일들이 많은데 지금 뭐 김장 행사까지 나가라고 한다라는 비판 성명도 냈다고 합니다. 이 공무원분들이 사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조치가 늦어진 것이 좀 비판의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예산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수당인 야당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통상적으로는 원래 이제 여당은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고 야당은 감액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정반대 일들이 예.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논평을 내고서 민주당의 증액 드라이브 독주는 멈춤이 없을 것 같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며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네. 박정원 수석 대변인은 지금까지 10개 상임위에서 정부안 대비 9조 원 안팎의 순증이 요구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선심성 예산 증액이 아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때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네네. 이어서 박 수석 대변인은 야당이 R&D 예산 8천억 원, 새만금 개발 사업 약 3,700억 원,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도 약 7천억 원을 늘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증액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박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의회 독주를 멈추고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지금이라도 협력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여당이 좀 늘리자 하고 야당이 이제 깎는데 이 선거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역할이 반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야당에서 오히려 늘리자고 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이건 선심성 예산이다. 지금 허리띠 졸라 매야 할 때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은 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예. 그 자기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꼭 필요한 예산은 늘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양병원 간병기 삭감 등을 다시 복원시키고 네. 건보 급여와 추진 등 필요한 예산을 앞으로도 적극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예산을 두는 줄다리기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주말에 신당 추진을 위한 연락망 구축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연락망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참 좀 이렇게 낯선 방식이긴 해요. 근데 얼마나 모였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 예. 그 SNS에 그 구글 폼이라고 하는 어떤 링크를 올리면서 자기 소식을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등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예. 이준석 전 대표에 따르면 오늘 기준으로 4만 명이 등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4만 명. 예, 지난 토요일부터 등록을 받은 거니까 이틀 만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몰린 셈인데요. 이 전 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신당 창당 예정일로 언급된 다음 달 27일까지 10만 명을 모으는 게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4만 명 정도 모였으면은 다음 달까지 이 기세라면 10만 명 정도는 모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지지하는 조직을 조직화하는 작업까지 나선 자체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거의 굳어졌다, 확정적이다, 여기까지 왔다라고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분위기만 보면 신당 추진이 거의 굳어져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하지만 아직까지도 약간의 여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직 여지가 있군요. 예. 예를 들어서 연락망을 구축할 때 지지자들이 등록한 개인 정보를 직접 신당 창당 발기인 정보로 직접 활용은 하진 않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고요.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신당 추진 철회의 조건으로 걸어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신당 추진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이 전 대표는 신당은 12월 중순에서 말쯤 사이에 지지율이 중요하다면서 12월에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그 정치인들이 간복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소식을 받아보고 싶은 사람이 순식간에 4만 명이 모였어. 다음 달까지 내가 10만 명 모을 수 있어. 하지만 이거를 신당 창당에 대한 발기인 정보로 넣진 않을 거야. 또 윤 대통령의 입장도 볼게. 좀 헷갈리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이어지는 코너에서 또 계속 나눠보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출마를 하는가 마는가. 아니다. 출마를 하긴 할 건데 이 역할론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출마 얘기 나오는 자체가 국무위원의 직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네,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은 사실 얘기가 나온 지는 좀 됐는데요. 예. 오늘 요즘 들어서 이제 다른 정치인들이 계속 언급을 하고 네. 그 한동훈 장관 부인까지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네.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준석 전 대표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네. 그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거라고 본다면서 인지도가 높고 보수 일각에서는 지지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심을 상당히 끌 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한동훈 장관의 지지층은 강경 보수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면서 생각이 다른 국민들 아니면은 가운데 있는 국민들, 그러니까 중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포섭하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일종의 견제성 발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총선에 얼굴로 나선다면 선대위원장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않고서는 힘들 거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언젠가 나랑 경쟁을 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또 했고. 예,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제 현장에서 기자들이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총선 출마하실 건지요라고 물었더니 저의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 대구 시민들을 늘 존경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인 이뇨한 위원장은 한동훈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총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그분이 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된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환영한다. 그런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 이렇게도 했는데요. 예. 재미있는 거는 한 장관의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는 정반대의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인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 좋은 분이라면서 법무부 이민정책위원으로서 이민정책 토론할 때 많이 봤는데 아주 합리적인 분이다. 네. 젊지만 내가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과 국무위원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 공정한 경선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인 위원장이 참 호평을 했네요. 만약에 결정을 하면 참 좋은 일이고 또 환영하고 그런 경쟁력 있는 분이라고 또 추켜 세웠고 신선하고 너무 좋고 젊지만 존경한다라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본인이 주장하는 게 혁신 아닌데 그럼 한동훈 카드가 혁신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혁신하고 있다라고 약간 좀 아리송한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등 이른바 좀 비명계, 소위 말하는 비명계 비주류 의원들의 움직임도 좀 빨라지고 있는데 이상민 의원은 구체적으로 탈당의 가능성도 시사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쪽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가 네. 있어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예. 내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혁신위 행사에 참여해서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아까 그 얘기가 나왔던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만날 예정이어서 예. 민주당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의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 의원도 오늘 SBS 라디오에 나와서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다면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는 없다. 내 정치적 꿈을 펼칠 곳으로 적합하고 나를 반긴다면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예. 이어서 이 의원은 민주당의 정남이도 떨어졌고 아주 진절이 나고 공격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당내에서 내 공간도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면 몸담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상당히 세게 비판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이 의원은 당초 합류 가능성이 나왔던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실체가 없다. 이준석 대표 혼자 못한다. 다만 금태섭 전 의원, 지금 새로운 선택, 그다음에 새로운 한국 양양자 의원 이런 민주계 세력이 뭐 공통 분모를 찾는다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뭐 비명계 쪽에서는 이원욱, 윤영차 의원 등이 결성한 원칙과 상식 여기서 예, 예. 최근 청년 비하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의 홍보 현수막 기획을 맹비난했거든요. 이렇게 연일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도 대표적인 오선 중진이고 또 대표적인 비명계로 또 분류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내 정치적 꿈을 펼칠 것으로 적합하고 나를 반긴다면 간다. 그게 국민의힘까지 배제 않는다. 열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에 가서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육선이 되니까 아마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이 될 것 같고요. 이 또 이상민 의원이 만약에 탈당을 한다면 이 탈당의 신호탄이 될지도 좀 궁금하고 내일 혁신위에서 어떤 얘기할지 좀 주목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슬기 기자께서 얘기하셨던 그 민주당의 총선 홍보용 현수막 논란 이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도 일단 사과를 한 모양이네요. 네, 민주당이 지난 17일 총선용 현수막 시안을 공개했는데 예. 문구가 좀 이상했습니다. 예. 문구 내용을 보면은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당장 청년 비하 논란이 불거졌고 왜 청년들이 뭐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불거졌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이 커지니까 민주당 총선 기획단장을 맡은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 당원이 보시기에 불편하셨다면 명백한 잘못이다. 예. 업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당의 불찰이었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논란이 된 현수막은 티저, 그러니까 호기심을 유발하는 마케팅 기법이었다. 이렇게도 해명을 했는데요. 예, 예. 티저라서 실제로 현수막이 실제 걸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어 외부 전문가의 파격적 홍보 컨셉트를 담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시행됐다며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오해와 논란이 벌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예. 예, 여당이 국민의힘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네. 윤재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마지못해 사과했지만
민주당이 마지못해서 사과했지만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이 명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네네. 민주당 인사들은 도덕적,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착오에 빠져서 여러 차례 노인과 청년을 무시해왔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아니라고 부정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 2030 청년들 이렇게 뭐 불로소득 무임승차 이런 거 원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이랬다면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뉴스브리핑 KBS 정치부 이슬기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트로이 시반의 유스. What if we run away? What if we left today? What if we said goodbye to safe and sound? What if we're hard to find? What if we lost our minds? What if we let them fall behind and they're never found? And when the lights start flashing like a photo booth and the stars exploding, we'll be fireproof. My youth is yours, tripping on skies, sipping waterfalls. My youth is yours, run away now and forever. My youth is yours, a truth so loud you can't ignore. My youth, my youth, my youth is yours. What if we start to drive? What if we close our eyes? Speeding through red lights into paradise. Cause we've no time for getting old. What a body, timeless souls. Cross your fingers, here we go. And when the lights start flashing like a photo booth and the stars exploding, we'll be fireproof. My youth is yours, tripping on skies, sipping waterfalls. My youth is yours, run away now and forever. My youth is yours, a truth so loud you can't ignore. My youth, my youth, my youth is yours. My youth is yours. My youth is yours, tripping on skies, sipping waterfalls. My youth is yours, run away now and forever. My youth is yours, a truth so loud you can't ignore. My youth, my youth, my youth is yours. My youth is yours. My youth is yours. 네, 실시간 교통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일찍부터 심해졌습니다. 돌발 상황도 많은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수락지하차도 안에서 속도 떨어지고요. 좀 더 지나 도봉지하차도 안에서도 정체인데 출구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더 가서는 성동교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요. 반대 의정부 방향은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쭉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이 사이에 성수대교 지나서는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반대 잠실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각각 막히고요. 행주대교 지나서는 1차로에 고장난 차 멈춰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일죽 부근에서 남이천까지 밀리기 시작했고요. 이후 하남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동서울 요금소 지나서부터 사고 여파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산소 같은 여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도 해주시고. 수식어를 뭐라고 주셔야 제가 또 소개해드릴 텐데. 그냥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님께서 어제 광주에서 이준석 전 대표 또 만나서 토크 콘서트 여셨는데 이 전 대표가 그런 얘기했어요. 3년 뒤에 정치 그만할 윤 대통령인 경쟁 상대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과는 언젠가 경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시면서 아 정말 두 분이 경쟁 상대가 되겠구나 생각하셨는지요?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세요? 네, 제가 얘기한 게 많이는 안 나지만 좀 나왔는데 네. 저는 이분이 지금 대선 행보를 하고 계시구나. 그 얘기는 즉슨 뭐냐 그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했겠지만 사실 이준석 대표의 말의 그 숨은 뜻도 그거예요.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예. 이제 총선 이후는 이제 어떤 중요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정치권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행보는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매우 어리석다. 왜냐하면 이 대선 행보는 지금 그분이 만약에 어떤 반대편 진영에 있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입장에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어쨌든 예. 황태자잖아요. 근데 황태자인데 대선 행보를 시작한다. 레임덕을 더 촉발시키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저는 그것은 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은 좀 너무 경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다 떠나서 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비판한 지점이 검찰 정권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너무나 사법화, 정치가 사법화되고 있다. 물론 그분만의 어떤 탓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검찰 또는 사법 이런 어떤 범죄 이런 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뜻이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민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또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시민들의 민주주의라든가 예. 이런 게 국회 민주적 통제라든가 이런 게 주제가 되는 정치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뭐 그다지 그렇게 네 얘기하고 어떤, 싶지 네. 않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긴 얘기를 한동훈 아니 장관이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를 평가를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 큰 시대의 흐름에서 예. 나이가 비슷하죠. 네. 저하고도 나이가 비슷하고 이준석 대표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데 예, 예. 어쨌든 이 큰 흐름에서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이분은 미래의 어떤 리더는 아니고 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계속 이어가 보고요. 노 변호사님,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지자 연락망이 4만 명에 가깝고 다음 달까지 해서 10만 명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 연락망을 신당 창당 발기인 정보로 직접 활용하지는 않을 거고 또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신당 추진 철회 조건으로 걸어놓고 있다고도 했는데 이 창당을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예, 봤을 때는 예. 이게 정치를 크게 하려면은 지금 그냥 과감하게 모든 걸 여기에 딱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한다 그랬을 때 되게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마는 네.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겁을 먹고 있구나. 오히려 명석을 깔아주니까 그리고 이제 가시화가 되니까 오히려 이걸 품을 수 있는 나의 역량 이런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려면 이제 큰 그릇이 돼야 되고 아우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55% 얘기도 했었지만 네. 그다음에 또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국민의힘의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면 뭐 120석도 가능하다 이런 네. 얘기 했잖아요. 뭐 100석, 120석 가능.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본인이 신당을 차리겠다고 했고 본인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낡은 국민의힘이나 낡은 보수하고는 차별화를 시키겠다고 주장을 했다면 내가 비대위원장 돼서 120석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거든요. 예. 근데 자꾸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계속해서 나를 좀 잡아주세요 이런 손짓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 길은 사실은 기존 정치인들이나 기존 정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막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을 사실은 좀 한바탕 딱 시원하게 나를 좀 따라오세요. 우리 새롭게 한번 해봅시다. 사리사욕 버리고 제대로 대한민국을 조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뭉칩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가는 거였는데 예. 지금 보세요. 계속 곁눈질하고 뒤돌아보고 미련을 못 버리고 지금 현역 의원 몇 명이 나고 손을 잡을 거네 말 이런 얘기 계속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그 리더를 보고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주춤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과연 이준석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혁신이라든가 새로움이라고 한 거 정확히 뭐냐? 그냥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혹은 뭐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이 자기를 좀 공격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냐? 내가 저런 사람을 믿고 그럼 계속해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정치인이 하면 제일 안 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딱 쉽게 알려줘야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같이 하면 됩니다. 이 희망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잘 가다가 괜히 주춤하고 뒤돌아보고 괜히 주춤하고 딴 손 내밀고 누가 나 안 잡아주나 이런 생각하니까 이건 전혀 옳지 않다고 봐요.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한 대신에 계속 주춤하고 있다. 이 의원님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탈당하고 창당에 박차를 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아무래도 예. 그 뭐 이건 제가 뭐 대신 얘기할 수 있는 사는 아닌 것 네. 같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만약 입장을 바꿔서 이제 저 같으면 일단 뭐 탈당, 창당 뭐 이런 어떤 형식적인 걸 떠나서 예. 창당 여부는 명확하게 몇 월 며칠쯤에 하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약간 몇 퍼센트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재미있긴 해요. 재미있긴 한데 그리고 주목도 끌고 예. 하지만 그게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확고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12월 초 정도에는 늦어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어떻든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자신의 앞길은. 예. 근데 저는 어떤 그 이준석 대표하고 그래도 이제 콘서트를 같이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이유는 예. 저는 거대한 어떤 시대 흐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전부터 이것은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그 실패를 했죠. 본인의 여러 가지 부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MZ 세대의 어떤 민심, 밑바닥 민심까지 더 더해져서 이 새로운 어떤 정치가 바뀌길 바라는, 그래서 우리 87년 체제가 이제는 좀 바뀌길, 이 시대에 맞게 바뀌길 바라는 많은 열망들이 밑바닥에서 부글거리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것이 이제 세대 교체와 함께 시대 교체가 시작되는 어떤 징조이기도 한 걸로 보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어찌 보면 MZ 세대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준석 대표한테 그것이 쏠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분 개인에 대한 그 어떤 호불호하고 관계없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그분이 가장 맨 앞에 그냥 서 있게 된 거예요. 예. 사실은 그분 외에도 그것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는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상징하는 또는 맨 앞에 서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어쨌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손잡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 이분 개인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차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러한 어떤 시대적 흐름 또는 시대의 소명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저버리고 약간 명분 없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선택은 그렇지만 다른 이 길을 기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오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은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떤 개인한테 달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맨 앞에 있지만 그래서 이분이 안 하시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길로 시대는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어떻든 간에 저는 항상 과거에서부터 뭐 중간중간에 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시대의 전환, 시대의 어떤 교체의 흐름 속에서 이 소명을 다해야 된다. 이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면에서 좀 확고한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부산하고 광주하고 분위기는 좀 비슷했나요?
오히려 광주에서 조금 더 뜨거워지는 그랬었어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예. 아마 그것은 두 번째니까 조금 더 달아오른 것 그랬겠네요. 같고요. 한 4시간 가까이, 3시간 반 내지 4시간 가까이 예, 토크인스트 있었는데 보통은 뭐 1시간 정도 지나면 다들 지루해 하잖아요. 그런데 한 3시간 가까이 계속 3시간 반 정도, 네. 4시간 가까이 네. 사람들이 계속 질문 응답 계속 하고요. 이 토론을 하는데 질문이 쏟아져서 예. 사실은 다 받지를 못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그냥 예약해 놓은 대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연장을 해서 다시 예. 더 했고요. 그러셨구나. 연장했는데도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그만하게 됐습니다. 네. 노 변호사님 아까 언급하다 말았던 한동훈 장관 얘기 좀 해볼게요.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갔다가 뭐 사진에 사인 요청에 몰리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기차 시간도 3시간 미뤄 해가지고 늦게 올라가셨다. 또 이러다 보니까 내년 4월 총선 출마는 뭐 이게 구체화된 거나 다름없다. 기정사실이다. 다만 이제는 나가냐 마냐가 아니라 역할론. 뭐 수도권 박빙지로 나온다. 혹은 뭐 비례로 나온다. 혹은 다른 역할을 맡는다. 한동훈 장관의 행보는 시작이 됐고 어떤 역할을 맡으실 거라고 보세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분은 어려운 길을 걸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이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네. 내가 험지를 나가가지고 뭔가 좀 딱 기선을 제압하고 뭔가 딱 살신성인해가지고 우리 당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내가 나가서 예를 들면 멋지게 무조건 당선될 것으로 정말 만약에 총선에 나간다면 예. 당선돼서 내가 멋지게 그냥 화려하게 딱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가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죠. 게다가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덕이 좀 부족한 분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요? 그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덕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 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끄는 매력, 카리스마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런 뭐 매력이나 이런 건 지금 현재 언론이 띄워주는 것만 보더라도 있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플러스 실제 저 사람은 아무리 본인이 어렵고 힘들고 안 좋아도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해 줄 것 같고 나를 끌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던지는 거거든요. 그 정치인에게.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일단 자기 먼저 살고 볼 사람 이렇게 좀 사실 인식이 되어버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좋지 않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매우 안 좋아질 것이다.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본인이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나를 조금 뭐 우리 원래 좀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면 항상 사법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에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오히려 불쾌감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는 행동은 사실은 되게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초창기에 이 정권에 들어서 가지고 먼저 정치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런 모습하고 아주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모습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좋아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엔 그건 그렇지 않고 본인은 그렇게 해서 성공했을지 몰라도 한동훈 장관까지 그렇게 해서 성공할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하는 모습은 물론 대권을 위해서 나중에 움직이지만 일단은 정치계에 들어오려고 하는 정치 초보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이렇게 말장난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시원하게 콕콕 쏘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인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분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능력과 해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게 되면서 정말 정치인으로서 검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생각보다 뭐 나오는 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화려하지만 오히려 실제 이 사람이 이제 자리를 딱 무대 위로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실망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개선해가지고 좀 차분히 정치에 대한 걸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대통령이고 임기가 이제 한 2년도 안 됐는데 그렇죠. 어디서 약간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럼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랑 비슷해지잖아요. 지금 진 변호사가. 이런 현상 자체가 사실은 보세요. 한 장관이 딱 대구를 가니까 막 기자들이 따라가고 뭐 이렇게 막 꽃다발이 나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것을 그러면 한 장관 이걸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주변에서 이걸 기획했을까요? 한 장관 주변에 벌써 사람들이 붙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지금 이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것은 현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예. 아무리 그 사람이 황태자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분이 정치를 모르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 입장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다른 진영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하는 입장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치고 나가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바로 그 어떻게 보면 그림자 내지는 황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행보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하다. 아니면 정치를 정말 모르는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건 오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이번에 출마는 하겠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출마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분은 일종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 효과로 이렇게 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후광이 없어지면 정치 입문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나와야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거고 나오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와서 배지 달고 나는 그 다음을 보는 게 한동훈 장관의 좀 의도다라는 게 두 분 평가이신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는 사실 그분 개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 그냥 구조적 문제로 보는 거죠. 이분의 어떤 검찰 그다음에 이 황태자로서 위치 지금의 어떤 정권의 상황 이런 것들. 노벨사님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 조응천, 윤영찬, 김종민 의원분들이 만든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이 출범 첫 행사에서 그 당내 청년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청년분들이 뭐 그런 얘기했대요.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거 경색, 독재, 공포, 내로남불.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만 모으진 않았을 테고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을 좋아하는 청년층들의 생각하고 실제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대표를 지향하는 혹은 그러니까 그분들을 좋아하는 그런 청년들의 층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에는 그렇게 청년들 중에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민주당에 사실 그런 인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바로 서서 내 목소리를 내서 이 당 안에서 내가 뭔가 커나가고 내 입지를 다져가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게 바로 경색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당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옛날에는 민주당이 훨씬 더 젊은 이미지였고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새바람이나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소구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당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기득권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지금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보다도 아마 조금 더 장래에 있어야 더 큰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큰데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누가 떠올라요? 제가 보기엔 아이콘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민주당 자체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짚어보고 뜻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고 토양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안 간다. 왜냐하면 기득권들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자리를 너무 안 떠나고 그 안에서만 자기네들이 이제 계속 있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당내 모임에서 그런 분들을 일부러 모셔가지고 그런 목소리를 니네 들어라라고 지도부에게 말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본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 청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이 5분, 4분 뭐 이런 분들 이 네 분들이 사실은 지향하는 정치라고 하는 게 되게 구태스럽고 기득권적이고 이렇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거는 뭐 원칙과 상식이 의도하는 바는 현재 있는 집행부나 이런 쪽에 좀 뭔가 철퇴를 가하고 쓴소리를 하고 싶은 거였겠지만 본인도 들어야 되는 쓴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지고 어떤 식의 그런 발전이나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다른 사람 공격하는 용으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민 의원이 내일 국민의힘 혁신위도 찾아서 뭐 강연도 한다고 하고 또 지금 탈당 가능성이 되게 높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의원이 탈당하면은 민주당 내에 탈당 도화선까지 번질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안 갈 것 같으세요? 보니까 뭐 원칙과 상식인가 거기에 이렇게 같이 안 하시죠. 아직은 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시차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온도차가.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분들의 배경과 정치적 노선들을 보면 또 다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워낙 잘 아니까 김종민 의원이나 뭐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 당에 굉장히 오래 계셨고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약간은 이제 86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고요. 또 이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정부 쪽에 청와대 쪽에 계셨던 예, 예. 분이고 이상민 의원은 이제 선진당 그쪽 계열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그 성향들이 달라서 저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낙연계라고 하는 또 뭐 서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오래된 어떤 DJ계 쪽에 가깝단 말이에요. 예. 비판은 이- 하지만 계파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뭐 소신파가 있고 민주주의파가 있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이낙연파가 있고 이게 계파색이 전부 달라요. 예. 그리고 또 계파 없는 분들도 있고요. 예. 저는 이분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자신의 어떤 한계선상이 있을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네. 저는 다 생각해 놓은 마지노선이 다를 거라 보고 예. 분명한 것은 이분들은 어쨌든 그 민주당이 현재 상태는 안 된다라는 비판 문제의식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어떤 연원에는 개인의 또 권력투쟁의 성격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예. 예를 들면 이낙연계 같은 경우.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도 보수 정치 같은 건 난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행보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친문 핵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명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어떤 주류의 입장에서는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다를 것 같다 이런 제가 예상이 봤을 때 들어요.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원칙과 상식도 사실은 탈당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저항이나 절벽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그 당에 덥석 달려간다? 그건 내가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정치적인 그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특성이 사실은 원래 오래된 분들이고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고 이제 정치 이 판에서는 내가 그동안에 내가 제일 모범 답안이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약간 변칙적이고 뭔가 지금 현재 상황하고 안 맞는 뭔가 어디를 쓸지 모르는 이준석 대표가 만든 신당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 맞춰본다? 그거 되게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이제 어떤 권력 투쟁적 성격으로 비명에 속해 있는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쉽게 어떤 다른 세력들하고 같이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예. 보고요. 다만 이제 소신파라든가 조금 다른 분들은 신당에도 같이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때 이제 전제는 뭐냐면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어떤 지배 구조라든가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열려 있고 이것이 좀 느슨하게 돼야 그러면서 상당히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1인 지배 체제라든지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것에 저항해서 나왔는데 또 다른 어떤 벽을 만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겠나.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숙제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만약 이분들이 국민의힘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 국민의힘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이 대통령의 어떤 그립이 훨씬 더 강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그 안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당을 나와야 돼 이런 상황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함께 하겠다? 저는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돼. 거기다가 지금 이게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 계시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 민주화 그냥 약간 반골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도 아닌 여당으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 지지층에다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마지막 딱 하나 못 여쭤봤는데 이번에도 못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좀 더 분발해 보겠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노영희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승환의 그 겨울 듣고 잠시 후 6시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한숨 속에 하얀 입김 유난히 시린 이 거리 사랑으로 빛나던 계절은 지나고 얼어붙은 내 시간 꽃잎이 흩날리던 봄날의 미소
우리 널 데려다 주던 마지막 가을밤 그리고 어느새 겨울 너 없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니 너를 잊는다는 게 왜 난 안 되니 추억이 너무 많아 보내지 못하나 봐 아직 내 세상에 네가 너무 많아 넌 나의 하루야 여름 가을 그리고 봄 난 너의 기억 속에만 살아 너가 없는 하루 남겨진 시간들 이제 아무 의미 없어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1살 효진이는 요즘 들어 걱정이 부쩍 늘었습니다. 입과 생식기에 궤양이 생기는 베체트병을 앓고 있는 엄마에게 뇌동맥에 꽈리까지 발견된 건데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 한시도 엄마 곁을 비울 수 없는 효진이. 그런 효진이 가족에게 또 하나의 걱정이 늘었습니다. 엄마와 비슷한 증상이 효진이와 동생에게도 나타난 건데요. 병원 검사 결과 두 아이 모두 베체트병 유전 요인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아이들에게 물려준 것만 같아 괴롭고 미안하기만 한 엄마.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효진이네 가족이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낮 동안 온화함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기온 9도에서 17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최대 3, 4도가량 높았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도, 대전, 원주 0도, 광주 3도, 부산 7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할 텐데요. 대구는 1도, 안동,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경상 내륙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 16도, 광주, 대구 17도, 강릉이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의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하늘이 차츰 흐려지다가 늦은 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오겠고요. 목요일 오전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내린 뒤 금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저녁까지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9도, 습도는 40%입니다. KBS 58분 날씨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어졌던 행정 전산망 장애가 사흘 만에 복구됐습니다. 정보대책본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은행권이 올해 3분기까지 44조 원에 이르는 이자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일부를 줄여주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영국과 협력 관계를 한 차원 격상하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군사 정찰 위성 1, 2차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3차 발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발사 준비를 즉각 중단하라는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네, 영화 스타 이즈 본의 주제곡 중에 하나죠.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가 부릅니다. 쉘로우 듣고 오겠습니다. Tell me something, girl. Are you happy in this modern world? Or do you need more? Is there something else you're searching for? I'm falling. In all the good times I find myself longing for change, and in the bad times I fear myself. Tell me something, boy. Aren't you tired trying to fill that void? Or do you need more? Ain't it hard keeping it so hardcore? I'm falling. In all the good times I find myself longing for change, and in the bad times I fear myself. I'm of the deep end, watch as I dive in. I'll never meet the ground. Crash through the surface where they can't hurt us. We're far from the shallow now. In the shallow, in the shallow.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복구는 됐지만 이 책임 소재 그리고 왜 고장났는지 원인도 아직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 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송구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을 향한 과도한 비난은 반박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비롯한 정치권 주요 이슈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지금 행안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부터 좀 여쭤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서류 못 대고 발 동동 구르고 또 일반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아니 공무원분들은 뭔 죄예요. 계속 이렇게 욕을 먹으시고 시민들 불편, 공무원들 불편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뭐 수기로 작성한 건수도 한 6천 건이 넘는다고 해요. 일단 복구는 됐는데 이거 뭐 습관성 먹통이다. 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사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요일에 이상민 장관이 직접 나와서 현안 질의를 받아야 된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일단 전자정부 시스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에서 행정전산망이 53시간이 마비된 건 저는 재난에 준하는 초유의 사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재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좀 책임 있는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먹통이 됐던 정부 24에서 제공하던 서비스가 무려 1,327종이라고 해요. 어우. 그리고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로 이제 국가재난관리 시스템도 마비가 되고 심지어는 지리정보 시스템도 마비가 돼서 119 신고자의 위치 추적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비가 평일에도 계속 지속이 되어서 수험생 입시원서 제출이랑 겹쳤다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뭔가 큰 규모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다면 정말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더 문제인 건 이런 전산망 마비 사태가 도대체 왜 발생을 했는지 사흘이 지난 지금도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뭐 가장 유력한 원인인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이걸 왜 평일 오전에 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러게요.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원인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복구가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이 관리를 소홀한 것이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의 핵심으로 보여지고 다가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좀 이것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책임 소재를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런 교체 작업이나 뭐 대수술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으면 보통 뭐 주말에 한다든가 아니면 뭐 주초에 한다든가 하는데 목요일에 굳이 이거 해서 이 사달이 난 것도 그렇고 또 재난에 준하는 사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 의원실로 그런 제보도 들어오나요? 난 이렇게 피해봤는데 이거 재난 상황이다 난 피해를 봤다. 이거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이 재난안전망, 행정망 마비 사태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봤다는 분들의 제보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대출과 관련돼서 심사를 위해서 서류를 떼야 되는데 정부에선 이걸 소급해 준다고 했는데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에 금요일 날 5시 반까지 기다리다가 안 돼서 못 했고 오늘 월요일이 됐는데 다시 은행에 갔더니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 뭐 이런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할 거고요. 도대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도 아직도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 떠오르셨을 겁니다. 지난해였나요? 그 카카오톡 메신저가 또 먹통이 되면서 엄청 불편하셨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분들이 이런 어떤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심해요. 그 플랫폼에서 뭐 대화도 하고 물건도 사고 현금 결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이번에도 1,327종의 서류를 발급받는 게 이 어떤 플랫폼에 의존해서인데 그야말로 뭐 하나 있으면 마비가 됩니다. 우리 용혜인 의원실에서도 전국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한번 전수 분석을 하셨다고 하던데
분석 결과는 어떻고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던가요? 네, 이제 16개 시도 그리고 217개 전국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의 그 모바일 상황실, 재난 대응 모바일 상황실을 전수 점검을 했는데 90% 이상이 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그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 다들 많이 지적했던 게 이 데이터들을 제대로 이중화, 이원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었거든요. 맞아요. 재해와 재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중, 3중으로 분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번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전자정보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이중화, 이원화되어 있는지를 좀 철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카카오에 적용했던 그 똑같은 기준을 과연 정부는 지키고 있는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0%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모바일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처럼 사실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재난 대응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대책 마련도 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뭐 하나가 일이 터지면 일단 수습을 얼른 하는데 이게 재발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대책, 후속 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현안 질의 때 여러 가지 따끔한 지적들 또 대안 제시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정치권 현안 얘기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외교 일정에 최근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어서 오늘은 영국의 국빈 방문 자격으로 출국을 했는데 프랑스에 가서는 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펼치고 이제 한 7, 8일, 8, 9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발표까지.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잇단 순방 일정들 또 외교전에서 얻어놓은 성과들 좀 가시적인 성과는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혹은 이런 건 좀 부족하다 하는 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어떠세요? 국민들께서 이 윤석열 정부의 이 해외 순방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외교라는 것이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도 있지만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친교적인 성격도 있으니까 좀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어딜 나가시는지 나가서 뭘 하시는지도 큰 기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순방을 나가실 때마다 늘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그랬고 뭐 올해 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오므라이스 나눠 먹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합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국민들의 분노도 있었고 미국 정상회담에서는 대통령실 도감청을 했던 미국에게 친구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말 속이 터진다 이런 분노를 표현하셨었는데요. 성과는커녕 좀 망신만 사는 순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서 순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별로 기대하시는 게 없는 거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성과랄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죠. 그러니까 대중관계의 개선을 도외시하고 계속해서 강경 발언만 쏟아냈던 대통령의 행보가 이렇게 외교적 경색을 만든 거고 지금 당장 성과가 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대통령실의 외교가 그러면 지금의 외교 현안들을 풀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나가고 있느냐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가다가 돌아보니까 강대국 패권 경쟁의 맨 앞에 있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의 맨 뒤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요. 그 후과는 결국에는 안보 불안이라거나 저성장의 고착화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가시티 서울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하고 서울시는 뭐 입법 행정 절차를 좀 본격화하는 모양새인데 또 다른 국면이 좀 전망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서울의 입장과 또 경기의 입장과 또 인천의 입장 또 다른 지자체 입장이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역시 이게 선거용 어떤 그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선거용 과제로 띄우고 싶었던 거겠죠.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정권의 이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이나 고민이 없이 선거 이슈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에서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수도권 지역들을 서울에 하나둘씩 편입시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지역이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인가 도통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자치구로 편입이 되면서 행정과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어떤 경기도의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가 특별자치구로 편입되겠다라는 이제 행안부에서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꼼수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걸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 사실 진작에 해결이 됐겠죠. 예. 그런데 경기 남북도의 분도 논의 그리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문제, 뭐 지하철 5구 5선 연장 문제까지 이게 김포, 서울 그리고 경기도까지 이 모든 지자체들을 둘러싼 논의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단순화해서 김포가 서울에 편입만 되면 이렇게 지역의 발전이 될 것처럼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걸 호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대통령께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기 위한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포시에서는 뭐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일부 서울 지자체구에서는 아니 왜 우리 상대로 소외된 우리 구부터 이렇게 재정을 좀 살피고 살림을 좀 살피지 덩치만 키면 어떡하냐는 비판도 있고 각자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부동산 개발 이슈를 선점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은행권 초과 이익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고 또 이 민주당 당론 법안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하신데 횡재세 논의와 관련해서는 용 의원님께서 처음 이제 이슈화를 하고 끌어오셨습니다. 정부 여당과 금융권에서는 이 법안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이런 거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더 내라라는 건 좀 즉흥적이고 마녀 사냥식 몰아가기 아니냐. 또 고유가의 고금리로 횡재세를 냈는데 이익이 나서 만약에 내년에 유가 폭락이 돼서 손실이 나면 손실을 떠안으려는 건지 혹은 이것은 또 보존을 해주는지 그리고 누진세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걷겠다는 건지 이거는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비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가 작년 4월에 처음으로 횡재세를 국내에서 제안을 하고 지금 이렇게 논의가 진전된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핵심은 고유가 고금리라는 외부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부적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특정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그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라는 것이 국민들의 고통을 전제로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벌어들인 초과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자는 거고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서 저만 이야기하거나 뭐 민주당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야기하고요.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도입을 해서 영국이나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유사한 법안들 있죠. 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횡재세가 포퓰리즘이라면 구테우스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미국 민주당이라거나 유럽의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EU가 다 포퓰리즘 국가들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손쉬운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재계와 보수 언론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횡재세 어떤 비판의 모든 논리를 가져다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반발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이 나면 보상해주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애당초의 소득세류의 조세는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전제로 한 게 아닙니다. 특히 개인의 소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미 특정한 회계 연도에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2월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유사나 은행에게 그렇게 손실보상을 해줄 테니 횡재세를 받겠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지 오히려 역으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자본이 철수한다라는 것이 이제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반대 논리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건 과도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횡재세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한국 경제 상황상 고금리 그리고 은행의 고수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국 자본이 과연 횡재세가 무서워서 이 고수익 배당과 양도 차익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를 과연 놓칠까? 저는 그렇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갑작스럽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외국 자본의 철수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왜 횡재세에 대해서만 유독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인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의견도 내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도 일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도 일부 하셨는데 그러면 제대로 횡재세를 도입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랄까요, 기준이랄까요, 이런 게 필요할까요?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얼마까지는만 부담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제가 횡재세를 처음 제안한 의원으로서 이것이 제도화되는 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안이 부족하지만 공동 발의를 했는데 반드시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법안은 이 상생기여금, 뭐 횡재세라고 부르든 상생기여금이라고 부르든 이것의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지 않고 40% 최고선만 규정을 하고 그 실제로 몇 %를 부담할지는 정부에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 입법으로 생색만 내고 끝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최저 부담률을 명시해야 하고 실제로 유럽에도 최저 세율 없이 최고 세율만 명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그리고 그 행정위임 법률의 일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상생기여금의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고 민주당이 횡재세 입법에 나설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분명한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총선 관련해서는 뭐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가 온라인을 통해서 지지자 결집을 좀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보한 지지자 연락망이 한 3만여 건, 4만여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당원 모집 형식은 또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들에 대해서 뭐 밝힌 정보로 이용하지는 않겠다고 선긋기도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조금 더 간을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당 창당을 하기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뿐일까요? 글쎄요, 뭐 그것의 진의는 이준석 대표만 알고 있을 텐데요. 뭐 사실 이제 구글 폼을 활용해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지지자들을 모으는 것은 외부에서는 많이들 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아주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대단하거나 새로운 걸 한 게 아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치권에서 이것이 마치 대단한 혁신인 것처럼 띄워주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당황스럽게 느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준석 신당 자체보다 이준석 신당 띄우기가 이준석 대표에게 더 커다란 화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진심이 정말 어떤 제3지대, 중도보수, 소신야당에 있는 것인가. 이 시도들이 이미 실패했던 것은 뭐 바른미래당, 바른정당을 직접 경험해왔던 이준석 대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보수를 뜯어고쳐서 주류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본인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까지 했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런 구상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맥락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반윤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을 사당화하는 데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보수 안에서의 정계 개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근데 사실 이제 제3지대에 있는 정치인들 몇 명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 비명계 의원이라고 불리는 의원들 몇 명 끌고 온다고 해서 그런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는 시도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연 이준석 대표가 기존의 보수 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노선과 가치와 비전을 얼마나 선명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신당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을 텐데 뭐 지금은 이제 반년 빅텐트를 최대로 키우겠다는 것 그리고 별의 순간을 노리고 최대한 성과를 내보고자 하는 것까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허은하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당 합류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분도 있다라고 저 정도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분들이란 어떤 분들 어떤 것에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이런 시사에 대해서요. 글쎄요. 뭐 국민의힘에서 합류할 의원들이 정말 그렇게 예상외로 많았다면 진작에 손들고 나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김웅 의원도 나는 이제 탈당은 못한다라고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뭐 현역 의원 한두 명 수준이 아니라 뭐 10명, 20명까지는 끌고 나와야 이게 보수 세력 내에서 어떤 파열음을 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여당 의원들은 그런 기척조차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부에서 제3지대를 이야기하는 뭐 금태섭 전 의원이라거나 양양자 의원 같은 분들까지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혁신위원회 얘기를 짧게 해볼게요.
김기현 대표하고 이뉴한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회동에서 뭐 만남을 통했으니까 좀 갈등을 일단 봉합하자. 자, 우리 너무 이렇게 대립하지 말자라고 한 것 같은데 그날 뭐 4호 혁신안까지 나왔고. 하지만 당 지도부나 일부 중진 의원들은 그 전에 냈던 혁신안에 대해서도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뉴한 위원장은 확신을 하고 있고 답이 있을 것이다. 혁신위의 동력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전략공천 원천 배제가 이제 4호 혁신안인데 예. 전략공천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 타파의 수단일 수도 있고 또 전략공천을 아예 안 했던 전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예. 1호 이제 혁신안이 대사면이었는데 사실 대사면이라는 단어 선택 자체도 굉장히 기괴했었고 김재원 전 최고를 사면했던 것 자체가 5.18 광주를 참배했던 이뇨한 위원장의 행보와도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2호 혁신안 같은 경우는 확정커녕 논의도 안 되고 있고 예. 청년을 우대하겠다는 3호 혁신안도 청년을 명분으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는 청년들로 채운다면 그것을 과연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물음표가 붙는 거죠. 예,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했는데 청년층 끌어안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을 향한 강도 높은 그 비판 발언들이 이어졌고요. 민주당에는 청년도 정치도 없다라는 식으로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과거에 사실 보면은 민주당의 당색 자체가 되게 젊고 뭐 신선하달까 뭐 청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지금의 청년들이 이 당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할 것이다라는 건 저는 편견의 산물인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정치가 청년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좀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한 5천 명 되는 당원들 중에 한 80%가 2030인 매우 젊은 정당이고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유의미한 대안이자 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으로서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에 없는 정당 당원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지 정치에 무관심하다라고 편견만 부추기는 정치는 좀 무책임하지 않나 싶고 좀 고질적인 한국 정치의 문제, 그러니까 진정한 좀 정치의 세대 교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이제 당의 주축이 되면서도 당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당들은 청년들을 뭐 영입 인재로만 소비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일부의 파이만 배분하는데 그쳤던 것이죠. 그래서 각 당 중진들의 전반적인 반성과 의식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관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민주당이 새로 내건 뭐 현수막 관련된 논란이 좀 있습니다.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현수막 시안해서 나에게 온 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청년들 비하한 거다라는 논란이 있고 당에서는 당직자나 당이 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래도 따끔한 비판은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해명이 오히려 좀 논란을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의 대응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뭐 시안이다라거나 오해가 있었다라거나 이런 해명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실망하신 부분에 솔직하게 사과하고 깔끔하게 사과하고 개선책을 찾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요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뭐 SNS나 평소의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KBS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애정 어린 쓴소리도 좀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새 사장도 취임하셨고 등등 지도부도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발전이나 올바른 방향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KBS는 국민의 방송이지 방민의 방송이 아닙니다. KBS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취임 닷새 만에 KBS가 쑥대밭이 되어서 오늘 제가 이 쑥대밭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이 시간대 편성이었던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를 강제로 합차시킨 것도 모자라서 시사 1위 프로그램인 더 라이브의 편성을 삭제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의 제4조를 위반하는 거고 오늘 언론노조가 박민 사장을 이제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응당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대로라면 KBS 역시 언론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민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매진 드래곤스의 썬더.
Just a young gun with a quick fuse. I was uptight, wanna let loose. I was dreaming of bigger things and wanna leave my old life behind. Not a yes sir, not a follower. Fit the box, fit the mold, have a seat in the foyer. Take a number. I was lightning before the thunder.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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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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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nder. Kids were laughing in my classes while I was scheming for the masses. Who do you think you are? Dreaming about being a big star. They say you're basic, they say you're easy. You're always riding in the backseat. Now I'm smiling from the stage while you were clapping in the nosebleeds.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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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Thunder,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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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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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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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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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퇴근길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요. 다시 한강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도 막힙니다.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막히는데요. 방화대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차가 있고요. 또 양화대교 부근에선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후 동작대교에서 강동대교까지 쭉 정체 이어집니다. 암사대교 지나서는 3,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에서 청담대교 북단까지 30분 정도 걸립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은 전 구간 속도 떨어지는데 30분 정도 걸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부근에서 8탄 분기점까지 15km 구간으로 정체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후에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더딘 흐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라면 수출은 9년째 사상 최대라고 하고요. 올해 3분기까지 은행 이자이익이 44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올 한 해 경제 스코어는 어땠고 내년 예상 성적은 어떨지 경공술 함께하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한번 돌아보고 또 내년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2024년 경제 전망은 어떨지가 궁금한데 우선은
2023년 경제를 정부에서는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저조하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좀 고조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상저하고라는 이제 표현은 물론 이제 성장률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정책적 함의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안 좋을 테니까 정부가 좀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즉 하반기보다 좀 땡겨서 상반기에 해가지고 상반기 성장률을 올리자라는 의미 한 가지와, 또 하고에서 하반기에는 한국 경제 회복될 거다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올해 이제 반도체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도체 경기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테니까 회복되면 수출도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이제 성장 엔진들이 이제 힘을 찾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말에 정부가 내세운 이제 올해의 어떤 그림이었는데요. 이제 거의 한 해를 지나놓고 돌이켜 보면 한 절반 정도는 맞은 것 같은데 그래요? 시점은 한 분기 정도 뒤로 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수출도 그렇고 경기 회복 시점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졌다기보다는 한 뭐 3분기 말 정도부터 이제 조금씩 좋은 사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상저하고 상고하죠 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쉽지 않고 대신 확실히 하반기로 오면서부터는 조금씩 나아졌다. 근데 이런 그 숫자들을 비교할 때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전년 동기 대비로 볼 거냐 아니면 전기비로 볼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1분기 성장률이 어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3%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0.9%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4분기와 올해 1, 4분기 즉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훨씬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기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숫자에 좀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이 어땠느냐. 그래서 흐름이 올해 상반기는 좀 확실히 안 좋았고 또 하반기부터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이제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 빨리 되기는 어려웠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좀 천천히 나빠지고 대신 그만큼 천천히 회복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결과다라고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반도체 부진한 영향 탓인지 올해 3분기에 14개 시도의 광공업 생산도 감소했다고 이제 이게 연결돼 있는 거겠죠. 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해에 전년 동월 동기를 비교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말고 4분기는 4분기 전분기를 비교할 것인가 숫자에 따라서 또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그 비교 지표가 좀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너무 또 그 숫자 연연하기보다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봐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하셨고요. 최근에 수출이 조금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은 이게 그런 얘기가 앞뒤가 맞나 모르겠어요. 불황형 흑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불황형 흑자하면 뭔가 조금 궁색해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수지를 흑자를 내면 좋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약간 중상시대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집에서 가계부를 쓰면 지금 가계부 흑자면 좋지 않습니까? 흑자가 나면 그걸 저축을 하고 막 불려나가니까. 그래서 무역 수지도 마치 이제 적자가 계속 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국제 수지는 영원히 흑자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흑자가 좀 쌓이다 보면 그 나라 환율이 절상이 되고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절상이 되면 당연히 수출 경쟁력을 잃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또 적자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괜찮을 텐데 최근에는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또는 자국 우선주의 이런 시장을 왜곡시키는 조치들 때문에 좀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또 작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원유 가격, 뭐 천연가스 이런 국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변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또 중동 전쟁까지 겹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물가는 특히 이제 수입 물가는 아무래도 유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 좀 국제 수지도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그 불황형 흑자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그 이제 수입 구조를 보면 수입을 보통 뭐 최종재, 그러니까 소비재를 수입하는 나라들도 있고 또 자본재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그리고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 제조업이 꽤 튼튼하기 때문에 소비재보다는 원자재나 자본재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본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 자본재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 우리나라 그 수입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고 수출은 늘어나니까 이게 흑자는 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흑자는 수출도 많이 늘고 수입도 늘고 대신 수입보다 수출이 좀 더 늘어서 흑자가 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지금은 수입이 감소하면서 생긴 흑자이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특히 수입도 이게 소비재가 줄어서 수입이 마이너스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자본재 수입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재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인 만큼 이 부분에서 혹시 빨간불이 켜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다 보면 투자가 좀 위축되니까 결국 이게 불황으로 가는 어떤 전조 신호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호황이면 예를 들면 빵에 비하면은 빵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 밀가루도 많이 수입해가지고 계속 빵을 만들어내고 팔면 거기에서 조금 더 많이 파는 게 남으면 이문이 남으니까 좋은 건데 지금은 애초에 조금씩만 원자재를 사오고 빵도 조금씩 팔아가지고 그나마 이윤을 남기니까 비유하자면 뭐 그런 불황형 흑자라는 기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한 해 또 가계부채, 아까 뭐 가계부 잠깐 얘기했으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저축도 많이 늘었다. 가계부채가 는 만큼 저축도 많이 늘었다.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면 빚이 있으면 그 빚을 털어내고 저축을 안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부채도 늘고 또 저축도 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면 있습니다. 좀 어리석다고 누가 하잖아요. 아니지 너 지금 빠지고 있는 빚을 먼저 갚고 그다음에 모으는 게 정석 아니냐 하는데 지금은 부채도 느는데 저축도 는다? 이상한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뭐 유럽, 미국 각국을 보면 그 대출이나 저축을 활용하는 방식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출은 특히 이제 지금 가계 대출의 경우는 뭐 아파트 담보 대출이라든지 뭐 주택 담보 대출 이렇게 다 집에 묶여 있는 대출들이 많거든요. 그럼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도 이건 담보가 튼튼하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또 그 돈을 빌린 사람도 그 빚을 상환하면서 이건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을 할 거니까 뭐 30년 내지 뭐 35년 그냥 집에 월세 내는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빚을 털어낼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미국도 물론 대출도 있고 저축도 있지만 그 저축 예를 들어 초과 저축이 쌓이면 그걸 금융자산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놓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과 저축이 발생을 하면 물론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하긴 하는데 그 돈을 어떤 용도를 염두에 두냐면 집값이 다시 오를지 모르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집값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집을 사야겠다. 흔히 말하는 영끌족이 있죠. 그 영끌족의 준비 단계인 것처럼 저축을 늘려나갑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빚을 갚아버리면 내가 필요한 시점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을 좀 유지하는 사람과 저축을 하는 사람이 서로 약간 다른 거죠. 즉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굉장히 많이 끼고 있고 반대로 아직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아서 이제 집을 살기 위해서 그걸 이제 호시탐탐 모니터링하면서 저축을 늘려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요즘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 초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금리가 기준금리 한 0.5%로 굉장히 낮았죠.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는 뭐 3.5 심지어 시중에 돈을 빌리려면 막 7, 8% 정도까지 줘야 되니까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 내가 대출을 정리를 안 해두면 이게 결국은 소비를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줄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소득은 뻔한데 이자로 나가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소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우리 경기에는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제 걱정들 많이 하고 있죠. 저도 매월 그 은행에서 보내오잖아요. 뭐 이번 달 뭐 금리가 어떻다 뭐. 보기 싫어요. 잘 숫자가 제가 알던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올 한 해 부동산 상황은 좀 어땠는지요?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이제 작년과 비교하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금리도 워낙 이제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다들 약간 패닉처럼 이제
그 시장 자체도 위축이 되고 심지어 부동산 이러다가 막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지만 올해는 그래도 거래도 어느 정도 되고 좀 집값도 안정이 조금은 됐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었느냐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고 특히나 그 지금 부동산 시장도 결국 모두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이제 부딪혀 있을 텐데요. 최근 이제 경기가 안 좋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월급을 많이 올려주니까 사람들이 미래에도 내 소득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가정을 하고 대출을 하든지 뭐 집을 사든지 그런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내 임금이 많이 안 오를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반대로 금리는 이거 고금리가 꽤 오래 가겠네라는 생각을 하면 결국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한 그 부담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가 위축이 되고 있고 또 공급 쪽에서 보면 지금 집을 많이 지었던 회사들이 그 자금 조달을 주로 그 PF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했었는데 요즘 PF가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 건설사들도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면서 어느 정도 지금 균형은 유지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불안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고 마치 아까 불황형 흑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마치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쪽이 무너진 예를 들어 수요가 급감하든지 아니면 뭐 공급 쪽에서 뭔가 다른 문제들이 생기면 이 균형이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조금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보다는 좀 나아 보여도 겉모양은 그런데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뭐 장바구니 물가, 시장 물가, 뭐 외식 물가 합니다. 올해도 뭐 늘 하잖아요. 우리가 뭐 짜장면이 이제 얼마다, 뭐 한 번 4인 가족 기준으로 뭐 외식 한 번 나가면 얼마다 하는데 물가는 여전히 또 올랐겠죠? 이게 그러니까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또는 뭐 중앙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목표가 2%입니다. 2%요? 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들이 물가 상승률을 2% 정도로만 묶어놓을 수 있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올 이제 여름쯤 중반에 우리나라 물가가 2%대를 찍었습니다. 즉 3% 아래로 내려가서 이상적이었네요. 이제 다들 이제 드디어 괜찮아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금리를 훨씬 지금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다시 한 그 몇 달 동안은 다시 올라가가지고 지금 한 3.7, 3.8%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3%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미국보다 낫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 한 3.2%인데 우리가 3.8%를 찍다 보니까 물가가 다시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이제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분기별로 전체 물가 평균이 한 지난 3분기에 한 3.1%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월은 4분기고 3분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럴 때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물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대도시는 한 3.7%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한 0.56% 포인트 높으니까 그 도시 지역에 사는 분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오히려 평균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높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불만들이 경제 당국에도 전달이 됐고 그래서 뭐 기재부를 비롯해서 이제 정책 당국도 요즘 뭐 배추국장이니 뭐 그런 개별 주요 품목에 대해서 물가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할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거든요. 경제인데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일자리 이런 쪽에 더 민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더 민감한 건 오히려 물가고 그 다음이 이제 뭐 고용, 일자리 이런 쪽이고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정치적 리더십 또는 국제관계에서의 무슨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민들의 그 관심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물가 관리에 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물가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들 지금 3%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이게 잘 해결이 돼야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물가가 내려가겠죠. 지금 전 세계가
그 미국을 제외하면 다 성장률이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도 성장률 자체는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주로 이게 서비스 위주의 그 생산 활동이 많아서 실제 제조업의 상품 수요나 이런 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은 사실 굉장히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지정학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아직 그렇게 충분히 안 내려가고 서로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문제 이슈들이 좀 해결이 되면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물가가 안정이 되면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이제 금리를 덜 올리고 이제는 슬슬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겠죠. 그 결심을 하는 시점이 이제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될 것 같은데 그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각국의 경제 회복 시점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중동 사태가 가끔씩 뭐 속보로 나올 때가 있어요.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발표했다, 뭐 어떻게 하기로 했다, 중재자로 미국이 어떻게 했다 나올 때마다 우리가 국제 소식이니까 뭐 다른 나라 이긴가 보지 할 게 아니라 그것이 얼른 안정이 돼야 결국에 우리에게 미쳐지는 생활 물가 지수까지도 체감으로 좀 낮아지고 안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경제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이거 뭐 하는데 정부와 기관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1.3에서 1.6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수치인가요? 이게 일단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가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었죠. 그렇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작년 성장률이 2.6이었고 그다음 코로나 직후인 재작년 2021년이 4.1%였습니다. 그러니까 4.1, 2.6 이러다가 1.3 그러면 굉장히 추세적으로 쭉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그 어떤 한 나라가 이제 좀 선진국이 되어가면 그 나라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폭발적인 성장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분모에 그 전년에 이제 경제 규모가 들어가게 되는데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률은 낮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20년에 우리가 마이너스 0.7%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보다 그때가 더 낮긴 낮았네요. 근데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그 다음 해 플러스 4.1을 하면서 이게 서로 좀 조율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런 조율이 잘 안 되고 이제 점점 그 경제가 이룰 수 있는 그 잠재 성장률, 흔히 말하는 성장 잠재력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만약에 이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낮은 거라면 이게 정말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이 1.3은 일시적이고 내년 이후로 다시 반등을 해서 뭐 2% 이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IMF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좀 크게 줄어들었을 때는 그 다음 해 반등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힘들지만 참고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되겠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1.3이 참 애매한 숫자입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성장률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 한 1.8%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부는 아마 2% 초반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정도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경제 활력을 느끼는 성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올해도 이제 한 달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랄까 문제는 뭐 이런 진단을 좀 미스했던 것 같다라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내년의 경제는 그걸 바탕으로 이런 면에서 좀 포커싱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좀 전망해 준다면요? 올해 이제 제일 크게 놓쳤던 부분이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오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국 경제가 올해 이제 코로나 그 락다운을 끝내고 리오프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중 수출도 늘고 그러면 반도체 수출도 회복되고 이래서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깐 한 두어 달 효과만 있고 별로 없었죠. 하반기 중국 경제가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그거는 어떤 리오프닝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기보다는 너무 안 좋으니까 중국 정부가 재정 지출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좀 부양한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경제를 꾸려 나가는 나라들은
이 상품 수요가 꾸준히 발생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선진국도 자꾸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고 예. 그나마 우리 물건을 사가던 중국도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이제 체질 개선을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가장 좀 고판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내년에는 그 아까 이제 우리가 가계부채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기업부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이렇게 경제 위기 발생할 때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다 그러니까 부채를 일으켜서 금융화를 하고 그걸 가지고 경제를 끌어왔거든요. 예. 근데 금리가 낮을 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뭐 0.5%, 1%로 빌리면 뭐 100억 해봤자 1년에 뭐 한 1억 또는 뭐 5천만 원 할 테니까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5%, 6% 가면 그 기회비용이 몇 배로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부채를 일으켜서 기업을 운영해 오던 기업들 중에 이제 도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기업 부채가 가계 부채와 다른 점은 가계 부채는 이게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담보가 든든하고 금융회사들 뭐 은행이나 금융회사들로 가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데 네네. 기업 부채는 그런 것들이 약해서 잘못하면 이제 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내년에 좀 걱정이고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보자면 이게 경제가 막 성장을 할 때는 후발 업체가 또는 후발국이 선발 업체나 선발국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더 잘 될 테니까. 네네. 근데 요즘처럼 이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후발국과 선발국 간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거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 보는 거는 우리들한테 주어진 기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내년에는 기업 부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신가영의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